前に作った映画が韓国で映画館で公開されるという日本でもほとんど起こり得ないようなことが、起こっているようで本当に感動しています。でそれの先行記者会なんですかね、こんなに多くの方たちが来ていただいて、本当に感動で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안녕하세요. 쿠로사와 키요시입니다. 25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화를 이렇게 영화관에서 한국에서 개봉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일본에서도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감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행시사회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통역은 강민아 통역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몇 가지 Q&A 내용 나누고 관객석에서 주신 질문들로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큐어라는 영화는 감독님께서 만들고 처음 공개한 순간보다 마치 이게 정말 생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시대와 계속해서 조응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가 97년 제작 영화이다 보니까 좀 세기말의 암울한 정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90년대 말에 일본 사회와 침체와 적막함 같은 것이 동시대와 여전히 접속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기분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마스터피스들이 계속해서 지금 소환되는 것들이 영화를 둘러싼 지금 시대의 요구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はい、そうですね、25年前に作ったものなので、正直言ってほとんどよく覚えていません。 네, 25년 전에 만든 영화라서요. 솔직히 많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ただ、おそらくですね、僕もまだ若くて、1997年頃は世紀末ではありましたけど、世の中がすごく不安な感じはありました。でもあまりそのことを映画で表現しようとして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純粋に自分が作りたいと思う映画、完璧な映画が作れたらどんなにいいだろうといったような欲望に突き動かされて、情熱を込めて作っていたというだけです。だからその時代の何かを反映させようとか、誰かに受け入れられようとか、評価されようとか、そういうことは全く考えていませんでした。そのことが多分25年経っても何か今の若い人たちが見ても、感じるものがある映画の普遍性みたいなものにつながっ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 네, 제가 큐어를 만들었던 시절에는 아직 많이 젊었었고요. 1997년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기말적인 느낌이 온 세상에 넘치고 있었고 불안한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영화로 담아내고 표현하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히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완벽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욕망이 움직여서 제가 가진 정열을 담아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 시대를 반영하겠다라던가, 혹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25년이 지난 지금 젊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가진 영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25년 전의 기억을 여쭤봐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게 굉장히 불안하긴 한데요. 가장 최초로 떠올렸던 이 영화의 실마리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궁금해요. 그게 이미지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캐릭터일 수도 있고 사운드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ですね、はっきりは思い出せませんけど、この映画の脚本を書き始めたのは1990年ぐらいだったと思います。最初にアイデアが思いついた時、ちょうど羊たちの沈黙というアメリカ映画が公開されていて、それを見てものすごく感激した。その直後にすぐに思いついたんですけども、つまりどういうことかと言いますと、ある殺人事件が起こって刑事が犯人を逮捕する。で逮捕すると刑事はその犯人を取り調べのためにその犯人と会話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の捕まった犯人と会話することが一番恐ろしいことで、どんどん刑事を脅かしていく、そういう物語ができないかと思いついた。羊たちの沈黙を見て、思いついた。それがきっかけだったと思いますね。 네, 확실히 기억으로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 작품에 각본을 쓰기 시작했던 것은 1990년경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작품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요. 그때 마침 미국 영화인 양들의 침묵을 보았고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본 직후에 바로 떠올린 생각이 이 영화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생각했던 것은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형사가 그 범인은 체포합니다. 그리고 형사는 취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인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 범인과의 대화가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범인이 계속해서 이 형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한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양들의 침묵을 본 직후에 떠올랐던 생각이고 이 영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호러 3부작이라고 불리는 회로 그리고 절규까지 구로사와 교시 감독의 호러 3부작 작품이 이어지는데요. 그 영화를 전부 포함해서 예나 지금이나 구로사와 교시 감독은 장르 영화의 좀 수호자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영화 역시 훌륭한 장르 영화인데 그 장르 영화의 컨벤션에서는 계속해서 벗어나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실패하는 과정을 겪는 형사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살인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범죄자거나 사이코패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온 소시민이라는 점들이 장르 영화의 컨벤션으로부터 이 영화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점을 포함해서 장르 영화의 어떤 면들을 좀 비틀어서 이 영화를 만드시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明らかにキュアというかジャンル映画だとこう思っています。サイコスリラーという分類でしょうか。ですから刑事が殺人事件を捜査して最終的にはその犯人というか一番重要な人物を追い詰めて最後殺してしまったりするわけですけど、その大きな流れは全くジャンル的なもの、ジャンルそのものだろうと考えています。 일단 저는 확실하게 큐어는 장르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류로 보자면 사이코 스릴러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형사가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범인을 찾고 그 범인을 쫓아서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은 확실히 장르적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そうですね。ジャンルから少し離れていって 要素が一番大きな要素は刑事に奥さんがいるという設定を不安だったんですけど、刑事に奥さんがいて、犯罪を捜査するだけじゃない彼の日常生活が描かれるというのはジャンル映画のルールからしたら多分やってはいけないことなんでしょうけど、それ 一度試しにそういう構
構想にしてみました。そこからこの映画はどんどん広がっていったように思います。 그런데 장르에서 이 작품이 약간 벗어난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형사의 부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의 부인을 넣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했었고 이 형사는 범죄를 수사를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따로 일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려냈는데 사실 이것은 장르 영화의 룰에 있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여기서는 제가 어떤 시도로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 부인이라는 설정을 함으로써 이 영화가 점점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つまり殺人がという恐ろしい出来事が起こるということと人々が普通に日常を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が全く同じことのように扱われている、そんな映画にならないかなとだんだん思ってきました。で実際撮影している時も殺人が起こるシーンと普通に会話したり家で食事をしたりしているシーンは全く同じように質感で撮ってみました。すると、日常の中に殺人という恐ろしいことがいつ起こるかわからないし、また殺人という恐ろしいことも日常の中に組み込んでしまえば僕は当たり前のようなことに見える、そういう不思議な効果が出てきた。これは本当に実験的にやってみたらそういうふうになったという感じでしたね。 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살인이라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과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일들을 아주 동일한 일인 것처럼 다루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영화로 만들고 싶어졌고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씬이나 일상 속에서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씬을 완전히 똑같은 질감으로 찍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나오는 장면 속에서도 언제 살인이 일어날지도 몰라,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라는 긴장감이 만들어졌고 동시에 살인이 일어나는 장면도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넣게 되면은 그것이 결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닌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당연한 일처럼 그려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매우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들은 제가 이 영화에서 실험적으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상적인 풍경이라는 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는 장면마저도 이 영화는 해가 지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도시 풍경을 비추고 있고 그 날카롭게 베어진 화면 위로 크레딧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 영화관을 나선 뒤에 관객의 일상과 아주 예리하게 접속하는 장치로서 그 엔드 스커스가 쓰이고 있죠. 그것이야말로 영화가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좀 말하는 듯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방금 설명하신 타카벨 안의 후미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는 이 타카벨한 형사가 그 심리에 관심이 많고 좀 이해가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서 캐릭터로 좀 밀도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고 밖에서는 수사의 과정이 이어지고 또 집안에서는 어쩌면 아내를 이 사람이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긴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대사인 왜 범죄자는 웃고 선량한 시민이 나는 고통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타카벨의 어떤 진심이 드러나는 장치로서 안에 캐릭터가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미아의 등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마미아가 처음 등장하는 공간은 그 치바의 시라사토 해안이라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라는 공간을 생각해보면 좀 텅 비어있죠.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좀 비어있는 게 중요하고 여백이 많은 공간에서 이 인물을 처음 등장시키는 방식을 고민한 결과로서 바닷가를 선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문제적인 캐릭터를 처음 등장시킬 공간과 그 방식에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はい、海辺で登場するシーンですよね。どうしてあんなことをしようとしたのか、これもはっきり思い出せないんですけども、ああいうふうに長いワンカット、横にカメラが移動していくワンカットで撮ろうとは思っていました。おっしゃるように、そこで間宮という登場人物の空っぽな感じ、
どちらに向かって進んでいくのか当てのない感じ、いろいろな彼の不思議な存在が少しでも表現でき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いた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おそらく撮り始めてどんどん天候が変わっていったというのが本当偶然なんですけども、最大の効果を生んでいるように思います。 네, 처음에 마미야가 등장하는 씬 그 해변가 장면에 있어서는 제가 왜 그 장면을 그렇게 찍었는지 확실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의도를 했던 것은 긴 원컷으로 카메라가 옆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찍겠다라는 것은 의도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변가는 정말로 텅 빈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지가 없이 있는 사람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마미야의 어떤 굉장히 묘한 존재감, 그런 것들이 그 장면에서 조금이라도 표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하늘의 날씨가 굉장히 묘하게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연이긴 했는데 그 씬에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었던 것은 날씨였다고 생각합니다. 映画ってこういうことがあるからすごいなと自分で撮っていて驚きました。撮り始めるとどんどん天候が変わっていって、普通ああいう時 NG になるんです。ワンカットの中で天候がガラッと変わってしまうと、普通使えないとなるんですが、いや逆にこれこそが面白いと思ってどんどん最後まで回しきってあっという間にあのシーンを撮ったんですけど、誰もああなると予想していなかったので、間宮の登場と同時に何か空っぽのはずの海辺が空っぽのままどんどん変化していって、世界全体が揺れ動いているような雰囲気にたまたまなっちゃったんですね。本当にラッキーでした。 네, 영화라는 것은 정말로 이러한 우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미있고 엄청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찍고 있을 때 계속해서 날씨가 변하고 있었고, 일반적인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그렇게 날씨가 막 변하면 한 장면 안에서 여러 날씨가 나오게 되면 NG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장면을 찍었고 순식간에 그 씬을 다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긴 했는데요. 마미야가 등장함과 동시에 날씨가 변하면서 텅 빈 해안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해가는 느낌을 주고 있었고, 결국은 세계가 통째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저는 럭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뭐 중요한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마미야의 공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타카베가 총을 쏘는 폐건물이 등장을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장르 영화에서 두 주인공이 맞이하는 대결의 공간으로, 파이널 공간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의 초반에 푸른 수염의 이야기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좀 무의식의 공간처럼 보이기도 하고, 방이 많은 텅 빈 집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푸른 수염의 공간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는 굉장한 바람 소리가 지배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이 공간 설계에 대한 얘기가 좀 궁금하고요. 아까 채팅방에 관련해서 그 마미야의 공간에 좀 빈 의자가 항상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역시 의도하신 설계인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올라왔습니다.シンボリックな空間で物語を、その空間を利用して物語を語りたいという欲望が僕の中にあります。お金があれば
そのように見えるセットを作ってしまえばいいのかもしれませんが、残念ながらそんなに予算のある映画ではないので、キュアというのは現実にある場所で撮影するしかない。現実にある場所というのは東京の街のあちこち、やはり非常に生々しい生活とか生きている人々の息遣いとか、いろいろな現実の痕跡が至るところにあるんですね。でそういうのが何もない場所ってないかなっていうと、自然に廃墟が選ばれるということが多い。 일단 폐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작품에서 폐허나 폐 건물의 이미지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폐 건물을 좋아한다는 점도 있고요. 사실 영화를 찍을 때 저의 하나의 큰 바람으로서 그 어느 것도 아닌 매우 추상적이면서도 심볼릭한 그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다는 욕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큐어에서는 그러한 장소를 원했는데요. 사실 예산이 많이 있다면 세트를 지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큐어를 만들 때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있는 마지막에 어떤 그 장소를 찾을 때 현실 속에서 그러한 약간 폐허 같은 추상적인 장소를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쿄의 어떤 마을에서 그러한 장소를 찾고자 하면 너무나 생생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생활감이 느껴지고 또 현실의 흔적이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 자연스레 버려진 폐건물 같은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よくそんな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ね。 빈 의자에 대해서는 아주 잘 그것을 눈치를 채셨네요. おそらくあの頃映画で何もないということを表現した映像で空っぽ、このキュアの一つのテーマが特に間宮という人間は空っぽになったというようなセリフがありますけども、空っぽである何もないということを映画でどうやって表現しようかといろいろ試行錯誤していた時期でもありました。これね、難しいんですよ。必ず何かが映ってくるわけですから、何もないっていう表現でどうしようかということで、誰もいない部屋を映したりするんですけど、誰もいない部屋って割と誰もいないって感じにならないんですね。単に部屋が映ってるので。で、誰も座ってない椅子を取っておくと、誰もいないっていう感じ、空っぽっていうだけが出るかなとか、すごく広い空間にたった3人しか人がいないとか、なんか空っぽの感じが出るかなとか、シーンごとにいろいろその何もないっていう表現を試行錯誤していた。多分その一つが誰も座ってない椅子だと思います。 네, 아마도 제가 그 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제가 이 영화 속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하나의 큰 테마가 아무것도 없는 것, 텅 빈 것, 그리고 대사에도 나오다시피 껍데기만 남은 그런 텅 빈 것을 어떻게 하면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찍으면 항상 무언가가 찍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방을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방은 의외로 그냥 방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를 찍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고 빈 의자를 찍으니까 오히려 좀 없는 느낌이 좀 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매우 넓은 공간에 사람이 딱 3명만 있는 그러한 것도 찍어서 이것도 좀 이렇게 빈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씬별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시행착오를 했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빈 의자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컷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들이 굉장히 다양한 작품이랍니다. 그 롱테이크에 감독이 기대하거나 목표하는 것은 작품마다 혹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마다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좀 타협하지 않고 집요하게 뭔가를 포착하려는 의지가 보이기도 하죠. 한편으로 이 롱테이크라는 것은 환경을 완벽하게 제어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본 단계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좀 우연의 포착을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 영화에서 좀 길게 촬영을 컷을 나누지 않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촬영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はい、そうですね。今でもそういうカット結構僕好きで撮るんですけど、この頃は本当にそれにこだわっていて、かなり多くのシーン、全部のシーンではありませんけども、かなり多くのシーンを無理やり長いワンカットで撮っていますね。そう撮ってる分、そう撮ったからすごくなんか何を見ていいか分かりづらかったり、物語が一体どうなってるのかつかみづらかったり、多分欠点もいっぱいあ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それに関してはお詫びいたします。 네, 지금도 그렇게 컷을 나누지 않은 긴 컷을 매우 좋아하고 있고요. 특히 그 당시에는 그러한 촬영에 매우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큐어를 만들 때는 모든 씬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씬을 억지로 길게 원컷으로 찍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찍은 씬을 볼 때 관객들이 이 씬에서 과연 무엇에 집중해서 보아야 할지 혹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따라가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것은 영화의 결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ただあの頃はあるシーンを、一度始まったら途切れない一つの時間として、最初から最後まで、通したいと貫きたいという欲望が非常に強かったです。それと空間もこちらが提示するものは全部見せたい。だから時間も空間も全部これが全部なので、この中から起こっている出来事はこれで全てです。お客さん見ている方がそこから自由に好きなようにここから解釈してください。こちらが提供するものはここに全部揃えましたというような、撮り方をしたかったんでしょうね。 네, 그리고 큐어를 찍었던 그 당시에는 어떤 한 씬에 대해서 시작부터 절대로 다룰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관철시켜서 꿰뚫어 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매우 강했고요. 공간에 있어서도 어떤 좁은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펼쳐진 모든 것을 관객에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간, 공간, 그 모든 것,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야. 관객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 시간을 다 보시고 자유롭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씬에 있어서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모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한 방식이에요. 관객에게 일종의 게임을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는 어떤 제언이기도 하죠. 관객 질문으로도 사운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사운드에 대한 감독의 철칙이랄까요? 기준이랄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현장의 앰비언스라고 하는 그 현장의 소리들을 채집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물이 떨어지는 소리라던가, 바람 소리라던가, 빛이 깜빡이는 소리, 라이터 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안을 자극하는 소리들로 쓰이고 있는데, 한편으로 비교적 최신작인 은파리의 여인 같은 작품을 예로 들면
거기에서는 고요함을 포착하려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정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사운드로 좀 표현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사와 감독의 영화는 항상 다른 영화 작업에 비해서 사운드에 대한 설계가 비교적 일찍 이루어질 거라는 상상을 좀 하게 하는데요. 사운드 설계에 대한 과정이 궁금하고 큐어를 예로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はい、そうですね。先ほど殺人という出来事が起こってもそれが日常と、区別がつかないように全く同じように描写したい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けれども、音に関しても基本的にはそれと同じ狙いでつけてあります。つまり、時々殺人が起こるわけですけど、それは特別なものではないですから、そこに特別な音は入れない。ただ殺人事件など何も起こらない平凡な日常であっても、次の瞬間殺人というものが起こってしまう可能性はそこにあるんですよという何か予感のようなものは必ず入れておく、そんなふうなことを考えながら僕とサウンドデザイナーの方とでいろんな音を入れていったと記憶しています。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나 일상의 장면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질감으로 구별하지 않고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그것과 똑같이 사운드에 있어서도 살인이 일어나는 장면에서나 일상의 장면에서나 똑같은 식의 사운드를 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장면에서도 특별한 어떤 소리나 무서운 음향을 넣는 것이 아니고 전혀 평범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소리를 넣으려고 했었고요. 다만 아무렇지도 않은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장면에 있어서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살인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온한 장면에서도 어떤 전조랄까 예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소리를 반드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운드 디자이너가 굉장히 많은 상의를 해서 다양한 소리를 큐어의 각 장면에 넣었습니다. ですから、具体的にどうやったかというと、さっきのから何もないという表現を映像でどうやるかというのに似てるんですけども、音も何もないと、何もない音というのはどう表現できるだろうか。もちろん音を消してしまえば音はなくなるわけですけど、そうではなくて音がないからこそ普通はあまり聞こえてこないような音が聞こえてきてしまうというような発想ですね。ですからその出来事が起こっている部屋は何の音もないシーンとしているからこそ、隣の部屋で起こっていること、別な階で起こっている何か、窓の外で映ってはいないんですけども、外の道で何かが起こ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ことをいろいろ想像しながら、実際にそういう音を、現実の音をいろいろ取ったりして、小さくあちこちに散りばめていった、そういうような作りをしています。 구체적으로는 아까 영상으로 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운드로서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음향을 모두 싹 다 지워버리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소리가 없고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된다라는 발상이었습니다. 가령 어떤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방은 매우 고요합니다. 그러나 그 옆집에서 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다른 층에서도 소리가 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밖에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창밖에서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고 그 소리가 실제로 들리건 들리지 않건 간에 그 소리가 난다라는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나고 있는 다양한 소리들을 녹음을 해서요. 이 큐어라는 영화의 굉장히 많은 장면에 여기저기에 작게 많이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ただですね、
それは小さく聞こえるか聞こえないかぐらいなボリュームで入れたつもりです。昔は25年前はこれフィルムで上映して映画館の音って大抵悪いんですよ。だからこちらが入れた音のもう半分も聞こえるぐらい、半分は聞こえない。だからもう小さくかすかに分かる人にだけ聞こえればいいというつもりで入れたんですが、今回 4K のデジタルマスターですか、そうやって入れた音が全部聞こえてきちゃってうるさか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皆さん本当はこんなうるさいはずじゃない、狙いじゃなくてもうちょっと静かだったんですけど、全部こちらの入れた音が聞こえてしまっているようでちょっと恥ずかしいですね。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얘기한 그러한 작은 소리들은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볼륨으로 그때 영화에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에는 필름으로 영화를 찍었고 필름 상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관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찍을 때 만들었던 소리의 50% 정도밖에 영화관에서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들은 알아채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K 디지털 리마스터된 것을 보니까 그때 넣었던 모든 소리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소리를 가진 영화가 아니었고 더 많이 조용한 작품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넣었던 모든 소리들이 지금은 다 들리게 되어버려서 약간 부끄럽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스러운 작품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영화 안에서 마미야가 전도사로 지칭이 되죠. 그래서 관련된 관객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도사가 최면을 걸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최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래서 최면의 방식을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일단 하나 올라와 있었고, 다른 분은 감독님께서 최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まず初の質問が本当に催眠にかか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催眠をかけてくれと言ったこともなくて、ちょっと怖くてできないですね。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로 최면에 걸려본 적은 전혀 없고요. 또 최면을 좀 나한테 걸어봐라 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で、間宮がどういう、どうしたのかな、催眠暗示と言われてるものなんですけど、間宮はね、自分からはあまり何も言わず、あなたの話が聞きたいとか言って、こうライターからのパッとつけたりするんですね。するとなんか催眠暗示がだんだんかかっていくみたいなんですけど、ごめんなさい、なんでああしたのか全然覚えてないな。 네, 그리고 그 마미야가 하는 것을 최면 암시라고 부르죠. 그런데 마미야는 스스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상대에게 너희 이야기를 들려줘, 너희 이야기를 듣고 싶어 라고 하면서 라이터 같은 데 불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최면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그때 왜 그런 방식으로 최면을 걸게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ただこれは覚えてるんですよ。彼は別にそんな決まったただこう X の形に人の首を切っていく、これをこの作業というかこの儀式をどんどん広めていく、これが彼の目的なので、そのためにはいろいろな手を使う、必ずこうすると決めてないという
特にはっきり決め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覚えています。というのは例えば途中で女性の医者に対してはかなり自分の方から積極的に「お前はこうだった」とか言いますよね。で火がここは禁煙ですよとか言って火が使えないとなったらいきなり水使ったりですね、まあいい加減というか臨機応変な、そこはいろんなやり方をやる男みたいですよ。네,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마미야가 누군가에게 최면을 걸 때 물론 X자로 목을 긋는 의식에 대해서는 계속 전파를 하는데요. 그의 목적은 계속해서 이 X자로 사람의 목을 잘라서 죽이게 만드는 것이 본인의 목적이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방법으로만 사람을 최면을 걸리게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전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방법을 정하지 않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영화 속에서 여의사를 만났을 때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미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여의사가 여기 금연이라서 불 붙이면 안 돼요라고 하니까 물을 쓰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는 불을 썼는데 갑자기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남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큐어라는 제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은데요. 이게 동양 문화권에서는 좀 타인에게 화를 내지 않고 억누르는 거를 좀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분위기에 공감을 좀 하시면서 화를 표출하라,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라 라는 것이 일종의 심리치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큐어라는 제목을 붙이셨는지 궁금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포와 호러 영화에 갖는 감독의 개인적인 애정, 지속해서 작업하신 이유에 대한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そうだといいんですけど、実はこの映画ずっとタイトル「伝道師」というタイトルでした。撮影している時もそうです、脚本もそうですし、撮影している時もそうで、練習している時にですね、日本で韓国の方も若い方もちょっと知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が、日本でオウム真理教事件という宗教団体が起こした事件がありまして、非常に日本で大騒ぎになったんですね。それがあったので、伝道師というちょっと宗教っぽいニュアンスのあるタイトルは絶対やめてくれという会社から突然言われまして、で、じゃあキュアにしようかということになったんです。 제목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이 작품의 제목은 굉장히 오래도록 전도사였습니다. 각본을 쓸 때도 전도사였고요, 촬영을 할 때도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를 편집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의 젊은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일본에서 옴진리교 사건이라는 종교단체가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일본 전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라고 하는 약간의 종교적인 뉘앙스가 있는 제목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갑자기 제작사에서 제목을 바꿀 것을 요구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나온 제목이 큐어였습니다. ただ、つけてみるとこの治療するというのは確かに、内容とかなり合ってるなとは思っています。一番最後高部という刑事が何かすがすがしいさっぱりした顔でもりもりレストランで食事をしていますけども、あの時役所広司さんに言ったことは覚えてるんですけども、あなたはこれで全てから解放された。全てというのは何かというと、高部という刑事を縛り付けていた社会的なモラルでありますとか、法律とか秩序とか善悪とか毎日の習慣とか全てからの外側にようやく立てた、そういう気持ちよさなんだというふうに、そんなふうな感じで演じてくれといった記憶があります。それってまあなんか
彼が全ての悩みやプレッシャーから、やっと治療されたというふうにも取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그렇게 해서 제목을 큐어라고 하고 보니까 의외로 그 치료하다라는 뜻이 이 영화의 내용과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타카베라는 형사가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상쾌한 느낌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찍을 때 배우 야쿠쇼 코지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타카베는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이라 하면 무엇인가 하면 사회적인 모럴, 그리고 법률, 질서, 선악, 매일의 습관, 그 모든 것으로부터 겉으로 나왔다. 그런 겉으로 나왔을 때의 그 해방감, 그러한 상쾌함을 연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그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고민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며 그것은 그에게는 치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제목과 그 내용이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제목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愛情は持ってます。もともとそういう映画見るの好きですし、自然に自分でも作ってみたいな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ホラー映画ってすごく作るのに繊細な、技術といいますか感覚が要求されるんですね。ちょっと間違うと観客はみんな笑っちゃうんです。普通には起きないようなことが起こるわけですから、それを本当にうまく処理しないと、いっぺんに全部が冗談みたいになってしまう。そこを避けながら観客をだんだんと怖がらせていくというのは映画を作るいろんな技術を総動員して、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すごく映画を作る楽しみというか醍醐味が満ち溢れた創作になるんですね、ホラー映画というのは。だから本当にやっていて、スタッフも俳優も本当にみんな生き生きと取り組んでいます。だから本当ホラー映画の撮影現場って楽しいですよ。 네, 당연히 호러 영화, 공포 영화 그러한 장르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큽니다. 원래부터 그러한 영화들을 아주 좋아해서 많이 보았고요.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러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섬세한 기술과 감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들 때 있어서 조금 실수를 하게 되면 관객들이 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로 처리를 해서 잘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장난 같고 농담 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관객들을 서서히 공포로 몰아넣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아주 큰 즐거움 그리고 영화 제작의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호러 영화를 만드는 현장에서는요. 스태프들도 배우들도 이게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굉장히 생생하게 신이 나서 열심히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 영화의 현장은 항상 굉장히 즐겁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공포영화를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름 말고 당신은 누구야? 라는 계속해서 그 반복된 질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는 인간의 정체성이죠. 관련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질문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나를 스스로 기억하는 것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기억하는 나에 가까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記憶していることだと思いますか、あるいは人が自分のことを記憶していることかな。これなかなか難しい質問ですね。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まあ多分その両方なんだろうと思います。で両方がギリギリ完全にイコール一致してはいないんですけど、ギリギリどっかで重なっている部分がある。それが私というものなんだろうとみんな思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完全に分離してしまったらおそらく、その人は正気ではいられないかもしれませんね。 아마도 방금 말씀하신 내가 기억하는 나와 남이 기억하는 나, 그 둘 다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가까스로 조금이라도 겹쳐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나 자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내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으로는 지낼 수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화를 만드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채팅방에도 초창기 영화와 지금의 영화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질문도 올라와 있고요. 모든 영화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구로사와 감독의 초기 영화들을 보면 좀 실패하거나 내면으로 좀 침잠하는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적으로 올수록 좀 거대한 외부 세계에 저항하는 이야기, 앞으로 나아가는 여성성들이 좀 감지가 됩니다. 뭐 산책하는 침략자라든지 스파이 아내 등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변화인데요. 이 큐어라는 작품을 만들 때와 비교해서 영화 만들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신 점이 있다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外部に出てですね、ちょっとその外部の何かに抵抗するような、また前に進んでいく女性像というのが表現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特に参謀する侵略者とかスパイに妻とかがそういうふうなところがあると思いますけど、監督が主に初期の描いていたテーマと今の最近の映画で何か変わっていると思いますでしょうか。はい、なかなか鋭い指摘だなと思います。自分であまり意識はしてないんですよ。どこからが初期でどこからが後期かというはっきりした境目もありませんし、自分で意識はしていません。ただ人に言われたり、あるいはいろいろなるべく客観的に自分の作品を思い返してみると、確かにある時期までは結構主人公が男で、しかも自分の年齢とかなり近い、役所広司さんっていうのは同い年ですから、その典型なんですけども、ですからそこには意識はしてないんですけど、やはり自分自身、僕自身が主人公にかなり強く投影されていて、ですから主人公は悩み、小さなことで悩み、なかなか前に進めなくて、イライラして、最後はなんか治療されたいななんていう願望を持って社会の外に飛び出てしまう、真正面から立ち向かおうと多分しないんでしょうね。そういう人物、僕自分がそうだとは思いたくないんですけど、どこか自分が反映されているような主人公が多かったように言われてみれば思います。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는 제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초기 작품이고 어디까지가 최근의 후기 작품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경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듣고 제가 객관적으로 제 작품을 되돌아보았을 때 확실하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예전에 영화를 만들 때에는 대부분이 남자들이 주인공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쿠쇼 코지 씨는 저하고 마침 동갑이기도 하고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전형적인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의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저 자신이 주인공에 굉장히 강하게 투영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뇌가 많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굉장히 현실에 짜증스러워하고 있고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좀 치료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곳으로부터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그리고 현재의 나를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 자신이 반영된 남자 주인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でこれは忘れもしません。だんだんそういう自分と似た年齢の男が主役で出てくるドラマというものにこうだんだん限界を感じてきて、この先どういう映画を作っていっていいかちょっとわからなくなっていた、2011年なんですけども、ワウワウという日本の一緒のテレビ局なんですけども、そこから食材というこれ湊かなえさんという小説家の書いた原作のある小説をドラマ化しないかという話をいただきました。それは5つのパートに分かれていて5人の女性、しかもほとんど若い、5人の若い女性が主人公の5つのパートに分かれた物語だったんですね。こんなのによくこれを僕に、こんな仕事を依頼す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他に仕事もなかったですからまあ僕は苦手で若い女性5人も1人も描けないのに5人も描くなんてとってもじゃないけど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仕事と割り切って、やったんです。これがね素晴らしい経験でした。食材って罪ですね。네,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저와 유사한 연령의 남자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끼던 시기가 다가왔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2011년에 와우와우라는 방송국으로부터 어떤 연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속죄라는 제목으로 미나토 카나에 소설가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어 달라라는 의뢰였고요.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5파트로 되어 있는데 5명의 젊은 여성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뢰를 받고 이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의뢰를 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다른 할 일이 없기도 했고 젊은 여성 한 명을 그려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5명을 어떻게 그릴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일단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それで一番大きな衝撃というか喜びは日本の若い女優ですね、アクトレスがこんなに素晴らしい人たちだったということに初めて気がついたということ、皆さん表現力豊かで自由自在でものすごく存在感もあり個性もあるという人たちでした。でそれから、いろんな原作のものをやるんですけど本当に女性しかも全然若い僕なんかより全然若い女性が主人公の原作のものというのを立て続けに何本もやってやっと僕が自分自身というものから解放されていった気がします。これは女性に対するちょっと申し訳ないある種の偏見も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けど、自分が男性な分女性を主人公しかも若い女性を主人公にすると何でもできちゃう。彼女はそんな悩んだりしない、目の前の現実を次々と乗り越えていけるような、そんなキャラクターが出来上が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そのキャラクターを作る楽しみを知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それ以降、全部ではありませんけどほとんどの映画が
女性が自分より全然若い女性が主人公になりました。その贖罪の講話の1作目の主人公は演じたのは蒼井優さんでしたので、一番最近撮った「スパイの妻」の主人公も同じ蒼井優さんをキャスティング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네, 그 작품을 하면서 속죄를 하면서 가장 크게 충격적이기도 했으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던 것은 일본의 젊은 여배우들이 이렇게나 훌륭하고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일이었습니다. 표현력이 풍부하고 자유자재로 연기를 할 수 있고 존재감도 있으면서 매우 개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작업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들이 주인공인 작품을 몇 편이나 연이어서 하게 되었고요. 비로소 그때 저는 저 자신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편견이라는 것이 저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젊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갈 때에는 그 여성은 뭐든지 가능한 캐릭터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민도 크게 없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본인의 힘으로 계속해서 뛰어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을 표현해내는 것이 매우 즐겁고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젊은 여성이 나오는 작품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속죄를 만들었을 때 5편 중에 첫 번째 작품의 주인공이 아오이 이유 씨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스파이의 아내에서도 주인공으로 아오이 이유 씨를 캐스팅했습니다. 네. 오늘 보신 큐어는 여름쯤에 디지털 리마스터링 개봉을 할 텐데요. 오늘 4K 상영관에서 보신 여러분이 사실상의 승자입니다. 오늘 감독님께서 사실은 여러분께 뭐 사인과 뭐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 바로 다음 상영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촬영 요청이 불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극장 측에 정말 정중한 요청을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모두를 해드리면 이게 극장이 대우 또는 멀티버스가 되기 때문에 꼭 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정중하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뒤쪽으로 퇴장하신 이후에 관객 여러분이 퇴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정중하게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도로세아 교실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いろいろ面白い質問をたくさんし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僕もだんだん25年前に撮った映画のことを思い出しつつあります。ぜひ、この映画を人に広めていただいて、これ以外の映画もたくさん撮ってますんで、他の映画も興味を持たれた方がありましたら、少しいろいろ見ていただければ嬉しいです。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楽しかったです。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여러분들의 질문 덕분에 25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영화의 큐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만든 영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만약 흥미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다른 영화들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